안녕하세요.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까지도 내 것으로 함께 짊어지고 인내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쉬울 땐 사랑한다고 해놓고 정작 상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땐 자기 혼자 살겠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떠나가 버린 아주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사람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본색을 숨기면서 지내오다 결정적인 순간에 발톱을 드러내며 온 가족에게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동서라는 여자와 동서라는 여자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서방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보다 2년 먼저 결혼한 시동생은 무척이나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처음 인사했을 땐 쑥스러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결혼해서 몇 번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말수가 없고 조용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시동생 못지않게 워낙 내성적이고 몸이 건조한 성격인지라 그런 시동생의 성격이 낯설지 않고 충분히 이해가 되었답니다. 겉으로 호들갑을 떨거나 미사여구를 동원한 화려한 표현을 할 줄 몰라도 속은 정말 진국인 사람이 제 시동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시어머닌 큰아들인 제 남편도 장남으로서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셨지만 그런 성품이 진국 같고 어려서부터 똑똑했던 시동생에 대한 칭찬을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승찬이 유치원 때 졸업사진 좀 봐. 눈이 초롱초롱한 게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때도 얜 하도 말을 잘하고 똑똑해서 유치원 선생님이 가족 소개를 해보라고 애들한테 발표시켰는데 글쎄 그 조그만 게 앞에 나가 증조 할머니서부터 고모, 고모부, 큰아버지 할 것 없이 온 일가친척 소개를 주르륵 하고 집안 어른들 조남을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다 얘기했다지 뭐냐. 그 나이에 그렇게 똘똘하게 발표할 줄 아는 애가 없었댄다. 그러더니 크면서도 학원 하나 안 다녀보고 공부 잘해서 의사까지 되고 아유 기특한 거. 그러면 시아버지도 한 말씀 거드셨죠. 승찬이 의사 됐을 때 기억나? 우리 마을 입구에서부터 커다란 현수막에 승찬이 의사 됐다고 걸려가지고 온 동네 자랑거리였지.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생활할 때도 하루에 고작 몇 시간 새우잠 자가며 번 돈 우리한테 꼬박꼬박 다 보내주고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큰 놈을 잘 키워놓으면 작은 놈이 엇나가거나 하던데 당신하고 난 무슨 복을 받아 이렇게 장남이고 차남이고 성실한 효자로 잘 커졌는지 평생을 감사할 일이지 뭔가. 그런 시부모님의 얘기를 말없이 흐뭇하게 제가 듣고 있노라면 순발력이 좋다고 해야 할지 약삭 빠르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 동서가 재빠르게 리액션을 하곤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훌륭한 남편 낳아 길러주셔서 제가 다 감사드려요. 이런 시부모님 만난 게 제 복이죠. 다들 시집 오고 싶어하는 1등 신랑감에 명문 시댁이잖아요. 또 우리 도훈 아빠 성품이 딱 아버님, 어머님 좋은 성품을 반반씩 닮아서 훌륭하잖아요. 우리 시부모님께 늘 감사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정말 최고예요. 시부모님은 순박하고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들을 때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었죠. 말수 적은 절 미워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입에 발린 말을 잘하는 동서에 대해 달리 나쁜 생각은 못하시고 동서를 착한 며느리로 철석같이 믿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밭에 나갔다가 돌아오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시부모님이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밭으로 쫓아나가 시부모님을 불렀죠. 어머님, 아버님, 들어오셔서 어서 식사하셔야죠. 이제 그만 들어오세요. 그러자 그 틈을 안 놓치고 끼어드는 동서의 모습에 그만 제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유, 아버님, 세상에 이 땀 좀 봐. 어머님 이러다 쓰러지세요. 금간상도 식구경인데 어서 들어가서 진지 드시고 쉬셔야죠. 어머, 안 되겠다. 제가 어깨 좀 주물러 드릴게요.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자, 어때요? 엄청 시원하시죠? 이렇게 시원하게 안마해주는 둘째 며느리가 세상 최고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난데없는 안마 쇼를 하면서 호들갑을 떨던 동서가 저를 돌아보며 이러는 겁니다. 형님, 형님도 좀 이런 것 좀 배우세요. 고생하신 시부모님한테 무작정 들어와서 진지 드시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주물러 드리기도 하면서 어른 공경할 줄도 알아야죠. 정말 머리 한 댈 얻어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성격상 원래 그런 말에 일일이 대꾸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잠자코 있다간 그야말로 버릇이 잘못 들 것 같아 한 소리 했습니다. 시부모님 드실 팔첩반상 맛깔나게 차려놓고 나오느라 내가 한 발 늦었지. 동서가 겨우 밥 한 그릇 뜰 동안 난 국 끓이랴 수육하랴 또 생선 구랴 거기에 밑반찬까지 눈코 뜰 새가 있어야지. 손 느린 동서 때문에 내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 아버님, 진지 드시고 나면 족욕하시도록 따끈한 물 받아 놓을게요. 어머님은 햇볕에 그을린 피부 진정되시게 제가 오이팩 해드리려고요. 동서도 나처럼 살림솜씨 얼른 배워서 손빠르게 음식도 좀 차리고 시부모님한테 이런 효도도 좀 해드려 보라고. 그러자 한 방 먹었다 싶은 표정을 한 동서가 아무 소리 없이 눈을 내리깔곤 시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집에 가서는 기가 차서 아예 말이 안 나올 정도의 상황을 연출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점입 가경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원래 생선구이를 좋아하시고 시어머니가 수육을 좋아하시기에 시부모님 좋아하는 음식 2가지를 다 준비해 정성껏 올려놓은 상태였는데 상에 앉자마자 동서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효부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님, 생선이 아직 뜨거워요. 제가 호호 불어서 살만 잘 발라서 드릴게요. 아우, 세상에, 이 살 좀 봐. 이거 정말 맛있겠네요. 이거 아버님 드릴게요. 입천장 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가시 걸리지 않게 제가 장가시까지 살살 다 발라드릴게요. 생선 덩어리를 요리 뒤집어보고 저리 뒤집어보면서 장가실 사사치 뒤져 발라내 시아버지 무슨 애기 다루듯이 하는데 순간 제 몸에 닭살이 다 돋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닭살 표현 같은 건 원래 잘 할 줄 모른답니다. 그런데 알랑방골 껴도 유분수지 피부에 닭살이 돋을 만큼 원맨쇼를 하는 동서를 보고는 얄미워도 너무 얄밉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적극적인 동서의 애교 공세에 까르르 하고 웃어 넘어가셨고 좋아들 하시더군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앞에선 선한 척, 착한 척, 순수한 척 하면서 뒤에선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시동생의 의사라는 것 때문에 최대한 성격 죽이고 살고 있는 중이라는 걸 전 눈치채고 있었죠. 한 번은 시동생이 풀이 잔뜩 죽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동서가 애를 낳고 100일이 지날 때였어요. 형, 나야. 나 지금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 어디에 털어놔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전화했어. 형, 잠깐 통화 괜찮아? 승찬아. 아니, 새벽에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새벽에 미안해, 형. 이제 겨우 틈이 났는데 지금 아니면 형한테 이런 고민 털어놓을 시간이 없어서 말이야. 형, 나 결혼하고 나니까 연애할 때랑은 정말 달라. 결혼은 정말 현실인 것 같아. 애까지 생기니까 더 어려워, 형. 왜? 무슨 일인데? 재수 씨랑 뭐 싸우기라도 했어? 아님 도훈이가 아프기라도 한 거야? 얼마 전에 어머니가 우리 집에 도훈이 보러 올라와서 며칠 계시다가 갔잖아. 근데 그때 좀 일이 생겼어. 어머니가 와 계셨어도 난 병원에 종일 있다가 새벽에 잠깐 들어가서 자고 그리고 또 집을 나와서 아무것도 몰랐거든. 그런데 어머니 오신 셋째 날에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에 잠깐이라도 집에 가서 눈 붙이려고 들어갔는데 겨우 잠이 들려고 하는 날 도훈이 엄마가 마구 흔들어 깨우더라고. 그래서 일어나 봤더니 화가 아주 잔뜩 나 있는 거야. 방에 불도 안 켜진 그 컴컴한 상태에서 봐도
얼굴에 아주 화가 이글이글한 게 한눈에 보일 정도로. 어머니가 너희 집에 손주 보러 며칠 다녀가신 거 나도 알지. 근데 재수 씨가 너한테 왜 갑자기 화가 난 건데? 어머니가 와 계신 동안 도훈이 기저귀를 한 번 좀 늦게 갈아주셨다나 봐. 그래서 도훈이가 마구 울었다는데 집사람이 그게 너무 화가 났더라고. 어머니 좀 빨리 집에서 내보내라고 화를 내는데, 나 그 사람 그 정도로 화내는 거 처음 봤어. 목소리 못 높였지만 어금니를 문 채로 나한테 날이 밝는 대로 어머니 집에 안 돌려보내면 자기가 도훈이 데리고 친정으로 나가버릴 테니까 무슨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머니를 내보내라고 아주 난리더라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집에 가시라고 했어?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오히려 아내한테 뭐라 했지. 멀리서 손주 잠깐 봐주겠다고는 어머님한테 무슨 말버릇이냐고. 그리고 기저귀는 당신이 갈아주면 안 되는 거였냐고. 막 뭐라고 했지. 그러니 서운하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더라고. 이뿐인 줄 알아?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 동안 설거지며 빨래며 하나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큰 소리 좀 냈더니 이젠 화가 잔뜩 나서 이불 속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데 정말 미치겠어 형. 뭐라고? 왜 속이 그렇게 좁다니? 재수 씨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야 승찬아,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바가지 긁다니 재수 씨 안 되겠네. 너 지금은 마음 많이 힘들겠지만 네가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재수 씨한테 분명히 말해. 어머니는 손주들 뒷바라지 해준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하는 건 배은망덕한 거라고. 뭐가 옳고 그른지 네가 잘 알려줘야 재수 씨가 앞으로도 너와 우리 부모님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 줄 알아.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이 짧고 애 같고 말도 안 되는 일로 짜증을 내는 사람인지 몰랐네. 처음엔 그냥 산후 우울증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나도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하루하루가 정말 고역이다 형. 그날따라 새벽 늦도록 잠이 안 와 TV를 보며 앉아있던 전 시동생과 주고받는 남편의 통화 내용을 다 듣고 알게 되었죠. 시부모님 앞에선 세상 둘도 없이 사랑 많은 며느리 모습을 하고 있더니 뒤에 가선 시어머니를 돌려보낼 궁리까지 했었다니 그때부터 동서의 본성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 시동생이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시동생이 병원에서 일하느라 집에 거의 못 들어오는 날도 많았거든요. 남들이 볼 땐 돈 잘 버는 의사니까 바쁘게 사는 거 당연한데 뭐 그리 안쓰럽냐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몸은 돌보지 않더라도 힘든 티 한 번 안 내고 가족에게만 헌신적인 사람이었거든요. 한 번은 제가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의 일입니다. 시동생이 눈도 못 마주친 채로 허리를 90도로 굽혀 웃으면서 조용히 다가와 제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형수님, 제 형과 결혼해 주신 걸 감사드리고 결혼 축하드려요. 여기 제 작은 정성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흰 봉투를 건네주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 물었습니다. 네? 이게 뭔가요, 서방님? 별건 아닙니다. 약소예요. 나중에 열어보세요. 조용히 뒤돌아서서 봉투를 열어보니 100만 원짜리 석장, 백화점 상품권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큰 돈을, 아니 이런 상품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서방님, 감사하지만 과분해요. 아니에요, 형수님. 결혼 축하하는 의미로 꼭 선물해드리고 싶었는데 현금으로 드리면 버릇 없어 보일까 봐 상품권으로 드렸어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이걸로 쓰세요.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우리 나은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시동생과 동서가 찾아왔을 때였어요. 형수님, 우리 조카 낳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 예쁜 조카 낳느라 고생하신 형수님 위해 제가 유모차 사왔어요. 순간 저는 너무 고마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서방님, 아직 갓난아기인데 벌써부터 유모차 정말 고마워요. 그러자 그 감동적인 분위기를 동서가 보기 좋게 깨트리는 말을 했습니다. 아휴, 누구네 안 낳아봤나? 왜 이렇게 유난을 떠는지 원.
제가 이 사람이랑 백화점에 가서 이 10만 원짜리 유모차가 괜찮아 보이길래 사자고 했더니 우리 조카 안전하고 좋은 거 타야 한다면서 이 비싼 프랑스산을 고집하더라고요. 참나. 형님, 이거 얼마짜린 줄 아세요? 이게 300만 원도 넘어요. 엄청 비싼 거라고요. 형님도 이렇게 비싸고 좋은 유모차는 여태 구경 못 해봤죠? 정작 자기 맨날 누렇게 뜨고 다 해진 안냉골 냄새 날 때까지 입고 다니면서 왜 이렇게 남의 식구들한텐 돈을 펑펑 쓰는지 모른다니까? 순간 흘러내렸던 감동의 눈물이 싹 말라버리면서 동공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조카 선물에 큰돈을 쓴 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그렇게 인색하게 돈 한 푼을 안 쓰고 아껴가며 가족들에겐 헌신적인 자기 남편을 놓고 이런 표현을 하다니 동서의 인성에 충격을 받았어요. 동서, 서방님이 좋은 거 해주고 싶은 마음에 좀 무리하신 것 같아. 근데 그만큼 자신한테는 아껴 쓰면서 가족들을 챙기는 서방님 마음 너무 고맙잖아. 그러니까 서방님이 동서한테도 잘해주시는 거고 좋은 남편 만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 동서. 저는 조카의 탄생을 축하해 주러 온 시동생이 무안해질까 봐 얼른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답니다. 그 후로 동서의 본색이 시부모님 앞에서도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죠. 시동생이 45쯤 되었을 때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개인 병원을 차리게 된 그쯤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시동생의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어요. 자기 개인 시간 한번 편히 못 써보고 고생하던 시동생이 개원을 한다고 하니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서방님,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와, 병원이 정말 크고 멋져요. 우리 나은이 아빠한테 보내주신 사진으로 봤을 때도 크다고 느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정말 더 크고 인테리어도 너무 멋지네요. 럭셔리하고 쾌적하고 병원에 오는 환자들도 여기 오면 병이 다 낫겠어요. 아, 형수님, 감사합니다. 크고 멋있죠. 근데 이거 다 빚인걸요. 열심히 잘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좀 크고 멋지게 해놨어요. 그런데 형수님, 이 예쁜 꽃은 뭔가요? 처음 보는 꽃인데. 아, 이거요? 금영화라는 꽃이에요. 꽃말이 희망이거든요. 부와 성공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전 희망이라는 꽃말이 너무 좋아서 꼭 이걸 서방님한테 선물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꽃말처럼 희망을 갖고 우리 서방님 잘 되시길 바래요. 화이팅! 시동생이 정말 잘 되길 바라는 제 간절한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 꽃을 건네자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형수님, 이런 모습 처음이시네요. 네, 형수님 덕에 저 잘 될 것 같아요. 형수님 바람대로 희망 갖고 열심히 잘 살게요. 그러자 초치는 된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동서가 톡 쏘면서 말하더군요. 참네. 허이구, 도대체 누가 마누라인지 모르겠네. 누가 보면 형님을 당신 마누라라고 알겠어. 나한텐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주는 사람이. 치. 아이, 이 사람이 형수님이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 축하해 주시는 게 감사해서 한 말인데 왜 또 그걸 가지고 그래?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시어머니께서 얼른 말씀하셨어요. 자자, 내 아들 며느리들 이렇게 좋은 날 맞이하기까지 다들 고생 많았다. 내가 너희들 배고플까봐 시골에서 닭백숙 해왔어. 이렇게 특별한 날 고생한 너희들 몸보신도 하게 내가 특별히 준비해봤으니까 맛있게 먹자구나. 그러면서 준비해온 닭백숙을 커다란 아이스 박스에서 꺼내시려는 시어머니에게 동서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아휴, 어머님, 여기서 어떻게 닭백숙을 먹어요? 그 닭을 꺼내다가 여기서 뭐 어떻게 먹겠다고요? 여긴 주방도 없는데요. 어? 아이, 내가 그럴 줄 알고 가스 버너도 다 가져왔지. 우리 승찬이가 어릴 때부터 이 닭백숙을 얼마나 좋아했다고. 우리 아들 제일 좋아하는 걸로 내가 꼭 먹여주고 싶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왔다. 아휴, 어머니, 여기 새 병원이에요. 승찬 아빠가 인테리어에 얼마나 신경 써서 비싼 돈 들인 건데 여기서 닭백숙을 끓여 먹었다가 닭 누린데 베이면 어쩌려고요. 아들 축하해주러 온 시어머니를 대놓고 면박을 주다니
이제 저 동설한 인간이 눈에 뵈는 게 없이 본색을 드러내기로 작정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서의 모진 말에 상처받았을 시어머니를 쳐다보니 시어머니가 무안해진 얼굴로 꺼냈던 닭백숙을 도로 아이스박스에 넣으시는 겁니다. 그러자 제 남편이 발끈하고 나서더라고요. 재수 씨,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어른한테. 우리 어머니 쌓은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먹어야지. 오랜만에 닭백숙 좀 먹고 싶네. 요새 안 그래도 기력 떨어져서 힘들었는데. 시아버님도 몹시 서운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배도 고프다만 내 배 고픈 거보다 자식들 좋아하는 든든한 음식 한 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큰 법인데 도우내미가 그렇게 말하니 무척 섭섭하구나. 가져올 때도 힘들었지만 이 무거운 걸 해먹지도 않고 도로 가져가려면 그것도 고생인데 말이다. 저도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누린내가 배이다니. 어머님이 이거 싸우시느라 아침 일찍부터 얼마나 고생하셨을 텐데. 말 조심해 동서. 동서도 도훈이 설아한테 좋아하는 음식 해줄 때 어떤 마음으로 해? 어머님은 어떤 마음이시겠어. 어려서부터 효자에 성실하게 공부 잘해서 의사로서 꿈에 그리던 개원까지 했으니 얼마나 축하해주고 싶고 좋은 거 해주고 싶으시겠어. 동서도 자식 키우는 엄마면서 어머님 마음 이해 못해? 이거 여기서 안 먹고 도로 가져가시면 그러다 상할 수도 있고 무거워서 안 돼. 난 지금 배도 너무 고프고. 어머님, 우리 여기서 얼른 해서 먹어요. 어차피 정식 오픈 전에 가족끼리 모여 있는데 여기서 해 먹으면 뭐 어때서요? 안 그래요, 서방님? 그러면서 얼른 아이스박스에 담겨있던 닭백숙을 모두 꺼내자 다들 기다렸다는 듯 남편과 시동생 그리고 시아버님까지 가스 버너에 불을 켜고 냄비에 물도 받아오면서 닭백숙을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덜어먹을 그릇과 수저 등을 준비하셨고요. 입이 대빨 나온 동서는 자기만 혼자 안 먹기가 뻘쭘하니까 그제서야 꾸역꾸역 먹더라고요. 함께 와있던 도훈이와 설아 그리고 제 딸 나은이도 어찌나 잘 먹던지 캠핑 가서 구워 먹는 바비큐보다 할머니 닭백숙이 훨씬 맛있다며 좋아했습니다. 그 기쁜 날 초를 치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긴 했지만 이제 시동생도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처자식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행복을 꿈꾸며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입으로 복을 털어낸다고 하죠. 그렇게 초를 치고 복을 털어내던 동서에게 정말 불운이 닥치고 만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동생에게 일어난 일이죠. 복을 털어내는 배우자 때문에 불운의 피해를 본 당사자가 제 시동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개원하면서 대출받았던 돈을 갚으려고 야간 진료까지 하며 무리를 하던 시동생이 뇌출혈로 그만 쓰러지고 만 겁니다. 집안의 가장 큰 자랑이자 대들보였던 시동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온 집안이 초상집이 되었어요. 다행히도 병원 직원에게 조기에 발견되어 급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수술 받은 후 시부모님은 서럽게 우셨어요. 여보, 우리 승찬이한테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 승찬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왜 우리 승찬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승찬아, 애미다. 제발 눈 좀 떠다오. 그만 좀 울어 이 사람아. 당신이 이렇게 울면 우리 승찬이도 기운을 못 내. 승찬아, 차라리 예비 목숨을 가져가고 네가 일어났으면 좋겠구나. 저와 남편은 물론이고 하루아침에 아빠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있는 도훈이와 설아도 아빠 몸을 붙들고 엎드린 채로 눈물바다가 되어 있었죠. 그런 도훈이와 설아를 감싸 안고 울고 있는 동서를 봤을 땐 가엾다는 마음보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게 평소에 그 못된 성깔로 시동생 괴롭히지 말고 잘해줄 것이지. 동서가 조금 더 잘해줬더라면 오늘날 시동생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진 않을 텐데 하면서 말입니다. 시동생은 아주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편마비가 와버렸고 한동안 입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입원하고 있는 동안 남편과 문병을 가보면
언젠가부터 동서가 보이지 않고 간병이만 보이더군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남편이 간병인에게 물어보니 동서란 인간이 병원에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생이 입원한 초기에만 몇 번 와보곤 오질 않았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남편이 시동생이 퇴원하고 나서 제게 말했습니다. 재수 씨, 지 남편이 의식 잃고 누워있을 때 제대로 와보지도 않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무래도 뭔가가 이상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 분명해. 승찬이 집에 좀 찾아가 봐야겠어. 저도 남편과 같은 생각이었죠. 우선 퇴원해서 통원 재활치료를 받고 있던 시동생네 집을 불시에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연 순간 남편과 전 기절 초풍할 듯한 장면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준 건 바로 도훈이와 설아였는데 들어가서 보니 애들 둘과 시동생 셋이 있는 그 집엔 발 디딜 틈도 없이 향수병이며 온갖 화장품들이 흩어져 있고 애들이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와 군것질 봉지들이 군데군데 수북이 쌓여 있더라고요. 시동생이 갑자기 찾아와 배를 누르고 들어온 저희 부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형수, 갑자기 여긴 어쩐 일이세요? 집이 좀 정신이 없는데. 아니, 승찬아, 집에 이게 다 뭐야? 재수 씨는 어디 갔어? 그러자 도훈이가 시무룩하게 말했습니다. 큰아빠, 안녕하세요. 엄마 어제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엄마 요즘 맨날 바빠요. 화도 나고 놀란 마음에 저도 깜짝 놀라서 물었죠. 엄마가 요즘 그렇게 바빠?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러는 거야? 그런 거예요, 서방님? 그러자 도훈이와 설아가 앞다투어 말하더라고요. 아니요. 엄마 회사 안 다닌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엄마 강아지랑 산책도 자주 나가요. 어제도 산책 나갔다가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시동생은 몸이 불편한데 어제부터 애들 엄마란 인간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말에 분명 다들 식사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 걱정이 된 제 남편이 얼른 냉장고를 열어봤죠. 뭐야 이거.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아휴, 이거 도대체 언제부터 있던 거야. 곰팡이가 다 폈네. 아무리 봐도 저 바닥에 굴러다니는 라면 2봉지 말고 먹을 게 없어. 아휴. 당황한 시동생이 우물쭈물 이 상황을 해명하려고 하는 찰나 저도 모르게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서방님,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도훈아, 설아야, 큰엄마가 너희들 좋아하는 갈비탕 시켜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나은이랑 셋이 놀고 있어. 큰엄마, 큰아빠랑 아빠가 잠시 할 얘기가 있어서 얘기 좀 할게. 서방님,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보아하니 동석 하루 이틀 밖으로 놔둔 게 아닌 것 같은데 일은 언제 왜 그만둔 거고 대체 어디로 쏘다니는 건데요? 눈을 부릅뜬 채로 대답을 기다리는 저와 남편을 쳐다보면서 모든 걸 체념하고 털어놓는 시동생의 얘기에 남편과 저 둘 다 혈압이 올라 뒤로 나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형, 실은 도훈 엄마 나 개인 병원 개원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일 그만뒀어. 이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살 때가 됐다면서. 형수님 많이 놀라셨죠?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형 정말 미안해. 재수신 그럼 지금 어딜 가고 안 들어오는 거야? 집은 입고를 해놓고. 그게 도훈 엄마가 몇 년 전부터 키우기 시작한 강아지 2마리를 끔찍이 아끼거든. 알잖아, 도훈 엄마 강아지 좋아하는 거. 근데 나 간병하느라 너무 갑갑하고 힘들다면서 툭하면 강아지 산책시킨다고 나갔다 오더라고.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어.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이해하려고 했지. 그런데 점점 나갔다 들어오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야. 아침에 나간 사람이 내 연락도 안 받고 밤 늦게 들어올 정도였으니까 아무래도 이상해서 몰래 도훈 엄마 핸드폰을 열어봤는데 글쎄 애견 동호회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만난 남자랑 바람을 피고 있었더라고.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뭐? 바람? 남편의 목소리에 놀란 제가 애들이 들을까 봐 걱정돼 얼른 남편의 입을 막으며 말했죠.
그럼 서방님은 동서가 바람피는 걸 알면서도 여태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반박에 못하게 막던가 결단을 내셨어야죠. 저도 도훈 엄마한테 가정을 지키라고 화도 내봤어요. 그런데 이젠 아주 배째라는 시기더라고요. 내가 너 같은 걸 남편으로 잘못 만나는 바람에 이 고생을 하고 사는데 자기 인생도 찾아야 할 거 아니냐면서 남편 구실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오는 저 때문에 고생하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엔 저도 차마 이혼하자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와보니 차라리 헤어지는 게 100번 낫겠어요. 나한텐 그렇다 쳐도 애들한테는 엄마인데 엄마 역할까지 직무유기해버리고 있으니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란다면 애들이 더 불행할 것 같아요. 다만 몸이 아직 말을 안 들으니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겠어요. 정말 인간 말종이네. 서방님 앞이라 말 조심하려고 했는데 이젠 동서대화 할 필요 없어졌네. 서방님 통원 치료하는데 당분간 제가 따라다니고 도훈이랑 설아 밥 먹는 건 제가 수시로 와서 챙겨줄 테니까 일단 집안일과 치료는 저한테 맡기세요. 애들 초등학교 때 한창 뛰어놀 나이인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나은이도 같이 데려와서 밥 먹이고 놀면 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보, 당신이 동서 뒷조사 좀 한번 해봐요. 그러자 남편이 씩씩대며 말했습니다. 재수 씨 이 여자 대체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싹 뒤져봐야겠어. 승찬아, 넌 일단 오늘 우리랑 나눈 대화는 비밀로 하고 재수 씨 핸드폰이나 동태 파악할 수 있는 대로 다 파악해서 증거 좀 수집해놔봐. 두 연놈들 뒷덜미 잡아서 제대로 인생 끝내게 해줄 테니까. 그 뒤 시동생은 아무 내색 않고 동서란 인간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조용히 핸드폰을 뒤져 문자와 휴대폰 내용 그리고 사진 등 증거를 차곡차곡 수집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간남은 어느 호텔의 지배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동서가 저지른 또 다른 만행을 알게 되었죠. 시동생이 개원을 하자 자신이 재벌 사모님이라도 되는 양 시동생 명의의 카드를 쓰기 시작했는데 바람을 피면서 그리고 시동생이 쓰러지면선 더욱 손이 커져 카드 값을 1,000만 원씩 긁고 다녔던 겁니다. 온갖 명품백과 명품 옷에 외제차까지 끌고 다니면서 말이죠. 남편과 전 상간남의 호텔 이름과 주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대화 내용까지 모두 수집한 후 하루 날을 잡아 동서를 미행했습니다. 동서가 그 상간남과 어느 커피숍에서 만나고 있더라고요. 저는 커피숍 문을 박차고 들어가 냅다 소리 질렀습니다. 동서 인연,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 애들 밥 해줄 시간이잖아. 이 시간에 가정주부가 집에 안 있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군데? 그러자 시치미를 뚝 떼고 철판을 깔며 동선 거짓말을 하더군요. 어머,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설마 저 미행하신 거예요? 잠깐 회사 동료랑 밥 좀 먹으러 나왔는데 여기 무슨 일이신데요? 동서란 여잔 아주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 나쁜 년, 우리 아픈 서방님이랑 애들 다 내팽개치고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네가 이러고도 엄마야? 너 애들이 그러는데 서방님 개원하면서 일 그만뒀다며. 이게 어디서 낯짝 두껍게 거짓말이야? 이런 널 그래도 가족이고 며느리라고 서방님 개원하던 날 닭백숙 끓여주고 걷어주신 우리 시부모님이 안쓰럽다 정말. 그래, 난 다른 남자 만난다. 어쩔래? 내가 왜 그 인간 옆에서 평생 썩어 지내야 하는 건데? 내가 그렇게 썩어 지내면 네가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야? 네가 뭔데 내 인생의 간섭이야? 언제부터 네가 내 형님이고 누가 내 시부모인데? 알게 뭐야? 배짱 좋게 대드는 동서와 달리 당황한 상간남은 뒷꽁무니가 빠지게 얼른 도망쳐 나가버리더군요. 제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면서 말했습니다. 사람 같지 않은 년, 너 어디 두고 봐. 너한테 이런 식구들이 가족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과분한 거였어. 하늘이 내려준 복도 모르고 그걸 네 발로 걷어차? 네가 걷어찬 복 그대로 다 빼앗아 줄게. 소리치는 저와 남편을 잡아먹을 듯이 쏘아보는 동서를 뒤로하고
저희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다짐했죠. 내일 그 상간남을 찾아가 그 호텔 전체를 다 발칵 뒤집어 놓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상간남의 호텔을 들어서자마자 저는 소리쳤습니다. 여기 호텔 대표 나오라고 해. 나 당장 여기 대표랑 할 얘기 있어. 그러자 호텔 경비원들이 달려나와 무슨 일이냐며 저를 내보내려고 하더군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애 딸린 유부녀랑 바람핀 여기 호텔 지배인 김상수란 놈 때문에 꼭 대표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까 당장 대표 나오라고 해. 대표 안 나오면 난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 발악을 하면서 버티고 서 있는 제 고함 소리에 호텔 대표가 뛰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호텔 대표에게 김상수라는 놈의 악행에 대해 다 털어놓았죠. 이 호텔에 지배인 김상수란 놈 있지? 그 김상수란 놈이 내 동설한 년하고 바람을 폈는데 애가 둘이나 딸린 유부녀랑 바람을 피고 남의 가정 파탄낸 놈이야. 그런데 여기서 버젓이 근무를 하고 있네. 그것도 쓰러져 몸져 눈 남편 다 버리고 눈 돌아서 만난 그년이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바람을 핀 파렴치한 놈인데 그런 놈을 여기서 계속 근무하게 해? 당장 그놈 모가지 자르지 않으면 나 여기 매일 와서 이렇게 시위할 거야. 만약 안 쫓아내면 내가 돈 1,000만 원을 쳐들여서라도 신문에 광고 낼 테니까 알아서 해.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진 두고 보면 알 거야. 호텔 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저 김상수라는 놈 쫓아내. 곤란해진 호텔 매니저가 절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조용한 데 가서 말씀하시죠. 그러자 호텔이 떠나가게 소리치는 절 본 김상수라는 놈이 헐레벌떡 달려오더군요. 자기 죄가 세상에 드러나는 건 창피하고 겁이 났는지 제게 싹싹 빌며 말하는 그놈의 모습은 초라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냥 딱 5달 만났어요. 그냥 불장난이었다고요. 그 여자가 만나자고 찝쩍대는 걸 어떻게 해요. 하도 만나자고 해서 만나준 것뿐인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너 이 자식아,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네. 내가 너 여기서 쫓겨날 때까지 여기 매일 찾아올 거야. 네 발로 걸어나가든 쫓겨나든 당장 여기에서 나가. 내가 내일까지 시간 준다. 알았어? 그렇게 뒤돌아서 나가곤 저는 다음 날 또 호텔을 찾아가 김상수라는 놈이 과연 일을 관뒀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 소리만 치다간 영업 방해로 끌려나가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매일 찾아가길 일주일쯤 했을 때 어느 여직원 하나가 저한테 슬쩍 다가오며 얘기해 주더군요. 그 김상수 지배인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 맞으시죠? 그 사람 쫓겨나다시피 해서 여기에서 나갔어요. 아휴, 안 그래도 그 사람 여기서 직원들한테 갑질하기로 악명 높은 데다 그전에도 바람피다 걸려서 이혼했던 걸로도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도 앞에서만 내내거리면서 다들 따돌리고 피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사내에서도 워낙 여론이 안 좋아져서 압박이 꽤나 심하게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 관두고 나갔어요. 그 여직원의 말을 들으니 순간 제 속이 뻥 뚫리는 게 세상 모든 원망과 시름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상간남에게 응징을 하는 동안 시동생은 동서에게 이혼을 요구하곤 애 둘을 데리고 치료를 위해 잠시 저희 집에 머물며 지냈습니다. 그러자 동서라는 년이 제 집에 찾아와 울면서 시동생에게 싹싹 빌더군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누구나 실수라는 걸 하잖아. 내가 당신 죽어라 간병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당신 나한테 너무 가혹하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빽들도 다 없애버리고 내 애마도 없애버리고 그거 내가 어떻게 모은 내 애기들인데 그걸 다 없애. 정말 너무해 당신. 네, 맞습니다. 시동생은 동서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처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시동생의 카드로 백화점을 돌면서 구매한 명품 가방들을 중고 매장에 다 팔아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외제차도 어차피 자동차 명의도 시동생 명의였기에 중고차 시장에 처분해버렸고요. 지금까지 시동생의 돈으로 재력을 뽐낸 동서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지고 만 거였죠. 넌 그 가방과 자동차가 네 얘기구나. 네 싹수 노란 건 내가 쓰러지기 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래도 애들 엄마니까 언젠가 고쳐지겠지, 좋아지겠지. 그렇게 믿은 내가 바보고 멍청이야. 지금까지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니까 좋았지? 네 남편은 수술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넌 네 SNS에 사람들한테 명품 자랑하고 외제차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다니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여보, 의사 사모님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어쨌든 잠깐 바람핀 거 내가 잘못했어. 이제 앞으로 애들과 당신만 보고 살게. 죽으라면 죽고 길하면 길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이혼하는 거 너무 허망하잖아. 제발 부탁이야. 허망 좋아하시네. 가정 있는 여자가 가정을 파탄내고 다른 남자 만난 순간 넌 이미 사람이길 거부한 거야. 그냥 발정난 짐승일 뿐이라고. 그런 짐승하고 넌 같이 살 수 있겠냐? 그리고 애들이 그러는데 너 같은 엄만 필요 없대. 애들도 이제 다 알만한 나이가 됐거든. 가족에게 버림받은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제부터 한번 제대로 느껴봐. 어서 꺼져. 여보, 여보 제발. 도훈이와 설아는 그런 자기들 엄마의 모습을 원망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며 제 뒤로 몸을 숨기더라고요. 그날은 시동생이 이혼을 결심하면서 모든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으신 시부모님도 제 집에 올라와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울며 매달리는 동서를 본 제 시어머니가 한 말씀 하셨죠. 이제 이 집안에 네 년자린 더 이상 없다. 넌 이제 애들 엄마도 아니고 내 며느리도 아니야. 이런 배은망덕한 망할년 같으니라고. 처음 시집 와선 그렇게 살살거리면서 온갖 빌 다 맞추더니만 우리 승찬이가 개원하면서 그 인간 말종 같은 본색을 드러내? 이제라도 네 쓰레기 같은 본성을 알게 돼서 다행이다. 아직 충격이 채 가시질 않아 몸을 비틀거리시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제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애들 앞에서 넌 이 꼴을 보이고 싶니? 수치를 아는 인간 같았으면 애초에 그런 일을 벌이지도 않았겠지. 의사 남편 옆에서 사모님 소리 들을 땐 정말 달콤하고 좋았지? 그런데 하나뿐인 남편이 쓰러지고 나니까 이제 소용가치가 없어지든? 서방님과 애들이 너한텐 네가 애지중지하는 그 개 2마리만도 못했던 거지. 너도 이제 개만도 못한 취급받고 쫓겨나서 살아봐 어디. 버림받은 그 기분이 어떤지 느껴보라고. 네가 그놈하고 바람나서 돌아다니는 동안 아픈 아빠와 함께 먹을 것도 없이 버려졌던 애들 마음이 어땠을지 느껴보라고. 잠자코 계시던 시아버님도 여태 한 번도 본 적 없던 무서운 표정으로 크게 호통치셨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년 같으니라고. 무슨 낯짝으로 여길 기어들어와서 한 번만 봐달라는 말을 해. 썩 꺼져라. 안 나가면 내가 쫓아낸다. 애미야, 소금 어딨냐? 굵은 소금. 저는 냉큼 주방에 달려가 굵은 소금을 가져다 드렸어요. 그러자 시아버님과 남편이 무릎을 꿇고 있는 동설한 인간한테 냅다 그 소금을 뿌리더군요. 시동생은 우리 아픈 아빠 버려두고 바람핀 엄마 이제 싫다면서 울고불고 하는 도훈이와 설아를 달래며 나은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남편과 제가 그 꼴도 보기 싫은 그 여자를 끌어내버렸습니다. 결국 시동생은 이혼하게 됐고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어 승소할 수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동서라는 그녀는 빚에 허덕이고 살고 있다고 했어요. 서방님과 이혼했어도 씀씀이가 해퍼서 잔뜩 빚만 져서 개인 회생인가 뭔가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애들 양육비도 못 줘서 시동생이 인터넷에 올려버리겠다고 참교육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양육비를 안 주면 인터넷에 신상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잔뜩 겁을 먹어 얼마씩은 보내주고 있는데
그 여잔 빚 갚으랴 양육비 보내주랴 아주 고생 좀 할 것 같네요. 나락의 길을 가는 걸 보니 속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이혼 후 초반엔 시동생도 많이 힘들어했지만 조카들을 보며 이를 악물고 이겨내려고 노력했답니다. 결국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재활에 전념해 이혼 후 2년이 지난 지금은 기적적으로 회복해 병원을 다시 운영하기 시작했답니다. 재활에 성공한 순간 온 가족들이 얼마나 부둥켜 안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서방님, 잘하셨어요. 정말 장하세요. 이제 남만 보고 달리세요. 우리 아들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래, 그래. 난 우리 아들이 해낼 줄 알았어. 아빠, 고생 많았어요. 설아랑 저 아빠 말씀 잘 들을게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어서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 될게요. 아빠, 사랑해요. 큰 충격을 겪고 힘들었을 텐데도 제 조카 도훈이와 설아도 서방님을 안으며 누구보다 기뻐해 줬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아빠를 안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고 눈물이 나오더군요. 어느 날 시동생이 제게 울며 말하더군요. 형수, 정말 고마워요. 형수님 덕분에 우리 애들 잘 크고 있고 저도 이렇게 잘 회복될 수 있어서요.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보답하죠? 말씀만 하세요. 형수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라면 제가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 진짜예요. 저는 서방님과 제 조카들이 이렇게 다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러지 마시고 형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라도 꼭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가 있네요. 2글자예요. 뭔데요? 말씀만 하세요, 형수님. 제가 다 해드릴게요. 용기요. 서방님의 용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제가 받고 싶고 필요한 거예요. 그러자 시동생은 꼭 눈물샘이 고장이라도 난 사람처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방님, 우리 서방님은 누구보다 뛰어나고 존경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실현 당했더라도 용기 잃지 마세요. 서방님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부모님, 아이들, 그리고 서방님만 생각하는 형과 제가 있으니까요. 서방님은 절대 외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잘 이겨내 봐요. 이렇게 저와 제 시동생, 우리 가족 모두는 앞날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꼭 함께 이겨내고 감당해내기로 다짐했답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 한때 동서지간의 연으로 만났던 그 인간이 자신이 저지른 토사구팽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시동생의 사회적 지위에 얹혀 살 땐 본색마저 숨기고 찰싹 붙어 있다가 그런 시동생이 병들자 가정을 내팽개친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서 말이죠. 우리 사연투브 시청자들도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꼭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함께 인내하는 그런 참사랑의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제 사연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의 웃음 지킴이를 자처하며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왜 자식도 아닌 며느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냐고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자식인 2 시동생이 시어머니의 가슴에 낸 상처를 보듬어드리고 싶어서예요. 물론 시어머니 곁엔 장남인 제 남편도 있지만 그런 남편만큼이나 저도 시어머니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저희 시어머니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이라도 속 시원히 이야기해보고 싶어 이렇게 한번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지방에서 상경에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그러다 소개팅으로 만난 나이 3살 많은 엘리베이터 설치기사 남편과 나이 29에 결혼을 하게 됐죠. 평범했던 저희 집과 달리 결혼 전 남편에게 듣기로 시댁의 가정사는 썩 화목하진 않더군요. 지금은 우리 집이 가진 거 하나 없이 가난하지만 나 국민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원래 꽤 부유한 집 자식들이셨거든. 하지만 아버지가
일찌감치 물려받은 할아버지 사업을 그만 무리한 투자의 사업확장으로 죄다 말아먹으면서 우리 집은 망해버린 거야. 그때 외갓집 돈까지 무리하게 끌어섰다가 어머니 외할아버지한테 절연까지 당하셨지. 그런데 그 와중에 아버지가 회사에서 숱하게 저질렀던 부정적 비리가 드러나기까지 했어. 그래서 아버진 교도소까지 가셨어. 사업이 망해가는 와중에도 자기 이속만 챙기려고 그런 짓들을 저질렀다가 고스란히 화로 돌아온 거지. 시어머니는 시부가 교도소에 들어가면서부터 남편과 두 시동생을 키우기 위해 식당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남편은 13살이었는데 어린 마음에도 평생 일 한 번 안 해봤던 자신의 어머니가 갑자기 고생길에 오른 모습에 매일 눈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식당 일뿐만 아니라 퇴근하고서도 남의 집 허드렛 일에 부업을 하느라 쉬질 못하셨어. 그러면서도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든든함을 보여주지 못할 망정 힘든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 난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대학도 안 가고 기술 배워서 취업을 했던 거야. 설상가상 교도소에서 출소한 시부는 부유했던 과거를 잊지 못하고 늘 쉽게 큰 돈만 벌길 원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시부는 상습적으로 남의 뒤통수를 치는 사기꾼이 됐다고 했죠. 어머니 늘 일하느라 아버지 늘 사기치고 노름하러 돌아다니느라 집엔 나랑 동생들밖에 없었어. 근데 동생들은 자꾸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더라고. 잡아줄 부모님이 없었으니 더더욱 말이야. 그래도 막내는 그나마 약간의 일탈만 하고 말았는데 둘째는 가출도 자주 하고 학생이 해서는 안 되는 짓도 일삼으면서 어머니 속을 정말 많이 썩였어. 그래서 어머니 마음고생이 더더욱 심하셨지. 그래도 지금 둘째는 사기업 금융업체 알지? 그런 대부업체 직원으로 일하고 막내는 연예기획사 다니면서 자기 밥벌이는 하고 살아. 하지만 우리 아버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서 난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싫어. 어머니를 미치도록 고생만 시킨 사람이니까 말이야. 남편의 가정사가 걸리긴 했지만 저는 우직하고 선한 남편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한번 뵀었던 시어머니의 온화한 인성과 우리 아들을 선택해줘서 고맙다며 눈물까지 흘리던 시어머니의 따뜻함이 좋았어요. 그리고 결혼 이후 시어머니는 제게 자식보다 더 귀한 며느리 대접을 해주셨죠. 어머마, 가정사 때문에 우리 명아기를 외면하지 않아줘서 결국 이렇게 결혼하고 예쁜 손주들까지 낳아줘서 내가 너한테 늘 고마워하는 거 알지? 자, 다 깎았다. 여기 제일 예쁜 사과 조각은 우리 며느리 줘야지. 아, 해봐. 시어머니는 과일을 깎아도 맛있는 음식을 해도 늘 자식들보다 제 입에 가장 먼저 넣어주곤 하셨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편하고 좋아서 저는 먼 지방에 살던 부모님 대신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시 테이블 5개 정도 되는 작고 허름한 백반집을 운영하셨는데 저는 회사가 끝난 후 그곳으로 시어머니를 뵈러 종종 찾아가곤 했어요. 얼른 어린이집으로 애들 데리러 가지 않고 여길 왜 왔어? 애들 아빠가 저보다 퇴근 시간 빠른 날이 더 많잖아요. 오늘도 어머님 아들이 예쁜 어머님 손주들 데리고 이미 집에 가 있어요. 저도 얼른 애들 보러 집에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있어야죠. 에휴, 우리 며느리는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할까. 아들만 셋인 나한테 어멈넌 마치 선물 같은 존재인 거 아니? 시어머니는 그런 제게 늘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제가 식당 일손을 돕는 걸 당연히 여기지 않고 괜찮다는데도 끝까지 용돈을 챙겨주시거나 맛있는 저녁을 사주곤 하셨죠. 그럼 저도 지지 않고 돌아가는 시어머니 주머니에 더 많은 용돈을 슬쩍 넣어놓거나 먼저 달려가 계산하기도 했고요. 그런 시어머니와의 데이트 같은 시간이 저는 참 좋았답니다. 흥, 어멈넌 네 시애미만 챙기고 시애비 난 보이지도 않는 게냐? 나도 용돈 받을 줄 알고
밥도 대접받을 줄 안다. 당신은 집에 있는 지혜비 술상 봐주러 얼른 집에 올 생각은 못할 망정. 며느리랑 둘이서 시시덕대느라 허구한 날 늦게 들어와? 당신 서방이 아주 우습지? 에휴, 저 양반 또 술주정 부리는구나. 여보, 주말이라고 애들이 손주들이랑 같이 놀러 왔는데 그 술 좀 그만 마셔요. 그건 내가 미안하다고 어제 말했잖아요. 시끄러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면 얼른 숨긴 돈이나 내놔 이 여편네야. 반면 그런 시어머니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부려먹는 시부는 정말 끔찍하게 싫었어요. 당시 시부는 더 이상 주위에 사기칠 인간도 없으니 이제 노름과 술에 찌들어 살고 있었죠. 아버지, 대체 언제까지 어머니 못 살게 굴 작정이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 같은 사람을 끝까지 안 버리고 데리고 사는 어머니 같은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만 보면 지긋지긋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맞아요, 아버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세요. 저번에도 어머님 카드 비밀번호 알아내서 몇 달치 식당벌이를 다 노름판에 쏟아버리셨다면서요? 어머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와 남편은 그런 시부에게 화도 내고 시어머니에게 시부와 갈라서라며 설득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늘 가족이 전부라는 생각으로 사시던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런 저희의 말을 거절하셨죠. 난 괜찮다 어머마. 저 사람도 다 잘 살아보려다 인생이 저렇게 망가진 거 아니겠니? 그리고 명아가 아무리 못나게 변했어도 네 아버지다. 그렇게 못되게 말하면 나중에 다 네 가슴에 상처로 남는 법이야. 평생 부부로 산 네 아버지 두고 내가 어딜 가겠니? 형, 아직도 어머니랑 아버지를 몰라? 형이 그렇게 화내봤자 형 머리만 더 아파. 형수님, 두 사람 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희 어머니 평생 저렇게 사셔서 괜찮아요. 평생 한 고생 지금 좀 더 한다고 뭐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라고요? 고생이 당연한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도련님, 제발 철 좀 드세요. 바로 어머님 그 고생 덕에 도련님이 자기 손으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어엿한 사회인이 될 수 있었던 거라고요.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답답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시부 다음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첫째 시동생이었어요. 일찍 독립한 막내 시동생과 달리 첫째 시동생은 제가 결혼한 지 4년 정도가 될 때까진 시댁에 함께 살았는데 저와 남편이 화를 낼 때마다 옆에서 실실 웃으며 저렇게 말하더군요. 게다가 시부가 시어머니를 부려먹는 걸 뻔히 보면서도 시어머니를 돕긴커녕 시부처럼 집안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죠. 형수님, 인사하세요. 여긴 저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어디서 만났냐고요? 단골인 단란주점에서요. 우리 영은이 이젠 술집 그만두고 저한테 평생 올인하기로 했어요. 저 이번에 독립했잖아요. 지금 우리 영은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심지어 시동생은 독립한 지 얼마 안 됐던 명절엔 웬 술집 여자를 예비 신부라며 데려왔더군요. 그전에도 고생하던 시어머니 신경도 안 쓰고 매일 여자 바꾸며 놀기 바쁘더니 말입니다. 그땐 다들 기함을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결국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시동생은 언젠 또 다른 술집 여자, 또 언제는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터키 여자 등 계속해서 다른 여자를 결혼할 사람이라며 데려오더군요. 그러다 보니 나중엔 다들 시동생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도 또 저러는구나 싶어 시큰둥하게 됐죠. 저렇게 가볍고 철이 없으니 어떤 여자가 진득하게 붙어 있겠나 싶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애엔 반년간 암 투병을 하던 시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난 다음 생에선 당신 다시 안 만나렵니다. 이만큼 고생하며 산 걸로 당신에 대한 부부로서의 의리는 다한 것 같네요. 부디 잘 가요. 그래도 남편이라고 시어머니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와중에도 첫째 시동생은 당시 만나던 술집 여자와 장례가 진행되는 내내 낄낄대며 술을 퍼먹기 바빴죠. 평생 시부를 원망하고 살았던 남편은
첫째 시동생처럼 망나니처럼 굴진 않아도 마찬가지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군요. 천벌 받은 거야. 그러니 말기가 될 때까지 아무 증상도 없다가 암 판정 받자마자 순식간에 가버렸지. 아버지, 하늘 가서 편하게 살지 마세요. 어머니한테 평생 지은 죄값 하늘에서 10배, 1000배로 받으시라고요. 그 착한 남편 입에서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나올까 싶어 도리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첫째 시동생에 비하면 착했던 막내 시동생은 마찬가지로 슬퍼하진 않아도 남편 옆에서 평범한 상주 역할을 다했죠. 저는 그나마 남편과 시어머니 곁에 멀쩡한 가족이 하나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시부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 결혼하는 동시에 직접 연애 기획사를 차린 막내 시동생은 날이 갈수록 이상해져 갔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종신보험금을 왜 저희한테 나눠주세요? 그냥 어머님 가지고 있다가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아니다. 사실 막내가 이번에 사업 시작하면서 나한테 그 돈을 자금으로 좀 달라고 부탁하더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 돈을 막내한테만 줄 수 있겠니? 그래서 막내한테 준 만큼 너희랑 둘째한테도 똑같이 주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 난 오히려 자식들한테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생겨 다행이라고 생각한단다. 뭐라고요? 막내 도련님, 어머니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사업자금으로 받아가요? 제가 뭐 그거 떼먹나요? 어차피 어머니한테 남은 재산도 조금 있어서 아버지 보험금 우리 좀 준다고 한들 사시는데 큰 지장 없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잘 되면 어머니한테 그대로 그 돈 돌려드리면 되잖아요. 맞아요, 형수님. 저희 어머니 성격이 원래 아낌없이 퍼주는 나무인 거 모르세요? 혹시 형수님이랑 형이 안 받을 거면 그 몫도 저랑 막내가 나눠서. 도련님, 죄송해요. 장난이었어요. 막내 시동생은 자기 사업을 한답시고 시어머니 앞으로 나온 시부의 종신보험금을 받아간 겁니다. 첫째 시동생 또한 시어머니가 자기 몫으로 준 보험금을 신이 나서 받아갔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께 우리 몫을 돌려드리면 두 시동생이 가져갈까봐 따로 예금 통장으로 그 돈을 묶어놨다가 아주 나중에 돌려드렸어요. 거기까진 그래도 그러려니 했는데 막내 시동생은 사업을 하며 시어머니께 돈을 돌려드리긴커녕 시어머니 얼마 남지 않은 재산까지 야금야금 뜯어가고 계속 돈을 요구하더군요. 나중엔 명절에도 바쁘다며 잘 오지도 않고 시어머니 생신 따윈 까먹고 지나가기 일쑤였죠. 어머니, 제가 나중에 다 갚는다니까요. 아니, 아들을 왜 못 믿으세요? 저 지금 돈이 급하다고요. 어머니 살고 있는 그 집만 해도 담보로 돈 좀 많이 대출받을 수 있잖아요. 아이, 글쎄 안 된다니까. 네가 저번에도 졸라서 나한테 남은 재산 중에 거의 70% 빌려주지 않았니? 근데 그걸 갚긴커녕 싹 다 날려먹어서 지금 또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돈 해달라는 거잖아. 아, 진짜 짜증나게. 그거 좀 해주면 어디가 덧나요? 솔직히 어머니가 살면서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가난한 부모 만나서 나랑 우리 형제들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그랬으면 이제라도 좀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잖아요, 부모. 어느 날 오랜만에 시어머니께 직접 밥을 해드리려 남편과 애들과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에 와 있는지 몰랐던 막내 시동생은 시어머니께 전화로 저딴 되먹지 못한 소리를 퍼붓더군요. 어찌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지 열린 시어머니 방문 틈으로 시동생의 목소리까지 다 새어나올 정도였죠. 처음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는데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이미 시동생에게 또다시 없는 재산까지 끌어모아 돈을 더 해주신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로도 모자라 시동생은 이젠 시어머니의 집까지 담보로 대출받아 내놓으라며 생떼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 파악이 된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뺏어들어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미쳤어요? 지금껏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이딴 식으로 돈 요구하고 어머님 가슴에 상처 내고 있었던 거예요? 형수님, 왜 형수님이 거기에 계세요?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없으면 어머님한테 그따위로 굴어도 되는 거예요? 두 시동생 모두 집안에서 제일 드셌던 절 조금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소에도 제 앞에선 그나마 눈치를 봤죠. 그리고 그날은 자기도 좀 너무했다고 생각했는지 막내 시동생은 횡설수설 아무 말이나 둘러대다가 전화를 끊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 화가 난 남편이 막내 시동생에게 다시 전화해 또 한 번 시어머니께 돈을 요구하거나 그딴 식으로 행동하면 가만 안 둘 줄 알라는 으름장까지 놓고 왔죠. 어머님, 서방님한테 돈 주지 마세요. 고마운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왜 저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돈을 해주세요. 나도 이번엔 안 해주려고 했다. 부모가 돼서 예전에 못해준 미안함에 어떻게든 도와주려 했건만 빚까지 져서 도와주는 건 아니지 않니. 그런데 내가 집담보로 대출 안 받아준다고 하니까 허구한 날 저렇게 전화해서 난리를 치는 거다. 서방님은 그래도 좀 제정신 박힌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체 왜 저런데요? 당신 뭐 아는 거 있어? 걔가 원래 이기적인 건 둘째보다 더했어. 그래도 크면서 좀 사람 된 줄 알았더니 아쉬운 게 많아지니까 본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 당신한테 집안의 추태만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민망하네. 막내 시동생은 날이 갈수록 첫째 시동생보다 더한 인간 말종이 되어갔어요. 그래도 남편과 제가 한 번 뒤집어 엎은 후론 시어머니께 더는 돈을 요구하지 못했죠.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저와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없을 때 막내 시동생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거나 찾아와서 돈 요구를 하지 못할 테니까요. 명절에도 시어머니를 향해 돈 이야기를 꺼내려 시동을 걸 때마다 저와 남편이 무섭게 노려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막내 시동생은 딴정을 피우곤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내 시동생은 결국 결혼한 지 6년 만에 동서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인사 한 번 없이 조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나중에 시동생은 시어머니를 찾아와 원망스럽다는 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게 다 어머니가 돈을 안 해주셔서 그런 거잖아요. 어머니가 돈을 안 해주셔서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다가 빚만 떼거지로 생기고 그래서 집사람도 절 버리고 애랑 친정에 가버린 거라고요.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셨어도 제가 이렇게 이혼까지는 안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 회사까지 망하기 전에 이제 돈 좀 해주세요, 어머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서방님? 어머님이 처음에 도와주신 게 얼만데 사람이 돼서 감사하지 못할 망정 빚내서 더 안 도와줬다고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동서도 질려서 이혼한 거죠. 양심 좀 챙기세요. 서방님 일은 자기가 좀 알아서 하라고요. 정말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기가 차더라고요. 남편은 쌍욕을 하며 그런 시동생을 쫓아냈고 자기 막내 아들의 이혼 소식에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만 쉬셨죠. 나중에 소식을 들은 첫째 시동생은 그래서 설마 자기 몰래 돈 해준 건 아니냐며 혹시 해줬으면 그만큼 자기도 꼭 달라는 더 열받는 소리만 해대더라고요. 갈수록 어른이 되긴커녕 철없는 망나니만 되어가는 시동생들 생각에 시어머니의 안색은 날로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런 시어머니의 고뇌를 단번에 끊어줄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어머님, 간단한 수술이라니까 너무 긴장 마시고 편안하게 수술 잘 받고 오세요. 그날 시어머니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시던 요실금을 고치기 위해 한 병원에서 요실금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수술비도 저렴하고 입원도 1박 2일 정도면 된다기에 남편도 저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죠. 저도 남편도 그날은 휴가를 내고 시어머니의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간단한 수술이라더니 몇 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가 수술실에서 나오지 않지 않겠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님 수술 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술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의사 입에서 나온 말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어요. 수술을 위해 전신 마취를 했던 시어머니는 마취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어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지신 거예요. 당신들 지금 장난해요? 우리 어머님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멀쩡한 사람을 어떻게 한순간에 혼수 상태로 만들어버리냐고요. 여기 병원장 누구야? 병원장 나와. 그렇게 요식음 수술 잘한다고 인터넷에 홍보를 하더니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냐고. 남편도 저도 기절 초풍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급히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저와 남편은 책임자 나오라며 난리를 쳤습니다. 솔직히 그때 막연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밀려왔죠. 이런 의료사고에 대해 인정하는 병원은 거의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병원은 보기 드물게 양심적인 병원장과 의사가 있던 곳이더라고요. 저희 선생님이 마취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좀 있던 모양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병원 측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환자분이 깨어나실 수 있도록 어떻게든 치료 방법을 강구하고 막대한 배상도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절 욕하고 때리셔도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병원장과 의사는 사실 확인 후 곧장 우리를 찾아와 허리 숙여 눈물로 사죄를 하더군요. 그 어떤 변명도 없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치료와 배상을 전부 해주겠다고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병원 측 실수가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께서 깨어나는 것도 아니니 우린 그들을 향해 원망 어린 눈물을 흘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신없이 흐느끼며 병원장과 이야기하던 남편 대신 두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이 청천벽력 같은 사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인간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예? 어머니가요? 혼수 상태면 깨어날 가능성이 있긴 있대요? 모른다고요? 그럼 어머니 깨어나시면 연락 주세요. 저 지금 여자친구랑 부산 여행 와 있는데요. 일정 끝나면 한번 가볼게요. 아, 또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형수님? 지금 제가 간다고 어머니가 깨어나는 것도 아닌데 제가 가서 뭐해요? 네, 형수님. 어머니가요? 그럼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런 거 모른다고요? 에휴, 좋다 말았네. 뭐라고요? 서방님. 아니, 이제 이혼했으니까 도련님이죠? 막내 도련님, 지금 좋다 말았다고 한 거 맞아요? 아니, 죄송해요. 제가 그만 말이 잘못 나와서요. 제가 사업이 오죽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다 했겠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머니 아파트는 우리 삼형제가 똑같이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나서 말이 헛나온 거죠. 형수님, 병원에서 나 몰라라 하고 별다른 보상 얘기도 안 하죠? 병원이 다 뻔하지. 혹시 병원에 따지려거든 큰형하고 형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전 요새 회사 살일이야 연기 지망생들 관리하랴 바쁘거든요. 저 그만 다시 일하러 가봐야 하니까 우선 끊을게요. 이게 인간들이랍니까? 정말 열이 받아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막내 시동생은 마치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길 바라는 사람처럼 말했죠. 두 인간 다 제가 화를 냈게 뻔하니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그냥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곤 저와 남편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다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두 인간은 며칠 뒤 딱 한 번 같이 시어머니를 보러 왔는데 그때 열이 뻗칠 대로 뻗친 전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쓰러지신 지가 벌써 며칠째인데 이제와 이것들아. 심지어 이 병원 병원장이랑 수술 실수한 의사도 주말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들여다보러 오는데 우리 친정 식구들까지 이미 며칠 전에 다녀갔는데 자식이란 인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 형수님 또 이러신다. 이것 보세요. 저랑 동생이 와도 어머니 아무런 미동도 없으시잖아요. 그러게. 우리 형수님 화 많이 나셨네. 어쨌든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된 거죠. 그날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고 어깨를 으쓱이는 두 인간을 보는데 정말 뒤통수라도 한 대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저는 당시 남편과 둘 다 휴가를 내고 번갈아 집과 병원으로 오가며 시어머니와 애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시동생들이 왔을 땐 남편이 당시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이었던 아들들의 저녁을 챙겨주러 갔을 때라 저 혼자였죠.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에게 쌍욕을 퍼부어주고 싶었건만 마침 그때 하필 미리 전화로 상담이 잡혀있던 큰아들의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오더군요. 하는 수 없이 밖에 나가 전화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을 땐
이미 그 두 인간은 잽싸게 도망을 친 후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뒤 저와 남편이 전화를 걸 때마다 바쁘다 어쩌다 핑계만 댈 뿐 더 이상 시어머니의 병원엔 오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어머니 별 차도도 없으실 것 같던데 저 진짜 일이 너무 바쁘다니까요. 형수님이 어머니 깨어나시거나 혹시 무슨 일 생기면 그때 다시 연락 주세요. 저도 막내도 이미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선 마음의 준비 다 하고 있어요. 그나마 첫째 시동생은 전화라도 받았지. 막내 시동생은 얼마 뒤부턴 다시 우리 전화를 받지도 않더군요.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한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해 저는 남편을 붙잡고 흐느꼈죠.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위했는데 자식이 돼서 그럴 수가 있냐고. 난 그 인간들 절대 용서 못해. 어머님이 깨어나시든 안 깨어나시든 난 더는 그런 인간들이랑 가족 안 할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그것들은 더 이상 내 동생도 아니야. 고마워 여보. 자식들도 어머니를 나 몰라라는 판에 이렇게 우리 어머니를 잘 보살펴줘서. 그렇게 남편도 저도 병원장과 수술한 의사도 정말 간절히 시어머니가 깨어나길 바랬습니다. 시어머니를 수술한 의사는 죄책감이 너무 컸는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매일같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죄송하다고 말하곤 했죠. 어머니, 여보, 얼른 간호사 선생님 불러. 어머님 지금 눈 뜨셨어. 그리고 시어머니는 혼수 상태에 빠진 지 29일 만에 눈을 뜨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수술했던 의사와 이미 퇴근했던 병원장까지 모두 한달음에 시어머니 병실로 달려왔어요. 이미 애들 저녁을 챙겨주고 난 이후의 시간이라 남편도 저도 다행히 시어머니 옆에 붙어있던 시간이었죠. 어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동공도 청각, 촉각 반응도 모두 정상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양옥 씨. 이렇게 살아주셔서 병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만큼 마음고생이 심했던 병원장과 의사 또한 소리내어 엉엉 울며 시어머니의 회복을 반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차 명화가 어머마하며 조금씩 말문이 트이셨어요. 그렇게 다들 기쁨의 눈물을 흘린 뒤 의사와 병원장은 저와 남편을 병실 밖으로 잠시 불러내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후 환자분의 모든 재활과 치료는 저희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약속드린 보상금도 병원 변호사 상담 후 저희가 지급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했습니다. 저희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병원장과 의사는 허리를 90도로 숙여 우리에게 다시 사과한 후 우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뒤로 눈에서 이체가 나는 것 같은 두 시동생이 서 있지 않겠어요? 형수님, 저 사람 방금 형이 병원장이라고 부른 거 맞죠? 맞아, 작은형. 나도 들었어. 병원에서 지금 보상해준다고 한 거 맞죠? 대박. 세상에 저렇게 양심적인 병원장이 있었단 말이야?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래도 자식이니 알아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의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두 시동생에게 연락을 했었다는군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둘 다 우선 와보긴 한 것 같은데 하필 병원장이 보상금 이야기를 할 때 뒤에서 듣고 있었던 겁니다. 딱 봐도 보상금 얘기에 눈이 뒤집힌 것 같아 저는 싸늘하게 말했어요. 보상을 해주면요? 그게 두 사람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왜 상관이 없어요? 우리도 자식인데요. 형수님, 어머님 괜찮으신 거예요? 작은형, 우리 얼른 들어가 보자.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막내 시동생은 뻔뻔하게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그렁거리며 저와 남편을 제치고 병실로 들어가더군요. 그 뒤를 이어 첫째 시동생 또한 눈물을 줄줄 흘리며 합세했죠. 기가 막혀서 따라 들어가 그 모습을 보는데 아주 가증스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어머니, 저랑 명희기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어머니가 눈 뜨시자마자 우리가 왔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어머니, 저 막내 명희기예요.
알아보시겠어요? 병원 의사 개자식들 감히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만들어? 절대 내가 다 가만 안 둘 거야. 어머니, 저 어머니가 돌아가실까 봐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전 어머니 없으면 못 살아요. 딱 한 번, 그것도 거의 시어머니의 생사 확인차 왔다가 그 뒤론 얼굴 한번 안 들여다본 인간들이 딱 봐도 보상금을 노리고 저러는 게 티가 나서 역겹기 짝이 없더군요. 슬쩍 옆을 보니 남편의 얼굴 또한 이미 혐오감으로 잔뜩 구겨져 있었죠. 그들은 아직 회복이 덜 된 시어머니의 손을 다투듯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못한 전 옆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시어머니의 손에서 그 버러지들의 손을 휙 쳐내버렸어요. 그리고 당황해하는 그들을 향해 무서운 표정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죠. 야, 이 쓰레기들아. 내가 진짜 방금 껴나 어머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니들 하는 짓거리가 너무 역겨워서 내가 토악질이 나온다. 뭐? 어머님이 돌아가실까 봐 무서웠다고? 니들이 어머님을 걱정했다고? 야, 조명수 너 내가 어머님 쓰러지셨다고 전화했을 때 여자친구랑 부산 여행 중이라면서 며칠 뒤에나 오지 않았냐? 그리고 조명익 너 내가 어머님 쓰러지셨다고 했더니 너 뭐라고 했니? 아직 안 죽은 게 아쉽다고 했지? 아파트 아직 못 물려받겠다면서. 그 뒤론 딱 한 번 얼굴 들이밀고 또 왜 안 오냐고 화냈더니 뭘 했어? 어머님 돌아가실 거 이미 마음의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 병원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어머님 생명을 니들이 무슨 자격으로 포기해? 그리고 어머님한테 돈 제일 많이 뜯어간 조명익 넌 아이 그 뒤로 내 전화 받지도 않았잖아. 그래 놓고서 지금 병원에서 어머님한테 의료사고 낸 거 보상해 준다고 하니까 그 보상금 노리고 대뜸 효자인 척하는 거 아니야? 아니 형수님, 어머니 이제 맞겠는데 너무 놀라시겠어요. 그러니까 형수님, 저랑 작은 형이 비록 일이 바빠서 몸은 못 왔어도 마음은 늘 어머니 옆에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뭐? 마음이 어쩌고 저째? 확 머리 어깨 발 무릎발 동서남북으로 분리시켜버릴라. 이들같이 돈밖에 모르는 것들은 돈 때문에 가족한테든 누구한테든 죄다 버림받고 인생 아주 비참하게 마무리해봐야 정신 차릴 거야. 아니, 죽는 순간까지 정신 못 차리다 갈지도 모르지.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야 정상적인 사고라는 걸 하지. 니들처럼 인간도 덜 된 놈들이 제대로 된 생각이라는 걸 할 수나 있겠니? 당장 이 병실에서 나가. 니들은 어머님 앞에 자식으로서 서 있을 자격도 없어. 어머님, 제 말 다 들으셨죠? 더 이상 저런 인간들한테 휘둘리지 마세요. 형수님이 뭔데 부모 자식 사이에 간섭이에요? 제가 숨도 쉬지 않고 비난을 퍼붓자 두 시동생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더듬더듬 거리더군요. 그리고 제 말에 이어 남편이 입을 떼기도 전에 말문을 연 건 시어머니였죠. 니들 형수가 뭐냐니. 자식 같지도 않은 니들보다 훨씬 많이 자식 노릇하는 사람이 바로 니들 형수인데. 아직 회복이 덜 된 시어머니는 말을 힘겹게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으셨습니다. 그리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을 이으셨어요. 내가 갑자기 집안 망하고 니들 고생시킨 게 미안해서 너희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웠구나. 그래, 난 사실 어머 말이 놀랍지도 않다. 니들이 돈이랑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녀석들인 거 이미 난 다 알고 있었으니까 말이야. 어머 말이 다 맞을 테지. 니들 큰형도 저렇게 화가 난 모습을 보면 더더욱이 말이다. 니들은 자식이랍시고 내 앞에 서 있을 자격도 없다. 내가 죽으나 사나 관심 없는 자식들 이제 나도 버리련다. 머리 아프니까 그만 나가거라. 시어머니의 닭똥 같은 눈물이 베개를 흥건히 적실 만큼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들에게서 등을 돌릴 것 같자 다급해진 두 인간은 어머니 하며 시어머니께 매달리려 들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두 인간의 뒷덜미를 잡곤 병실 밖으로 패대기 쳐버렸죠. 내가 마음 같아선 니들 면상이라도 확 뭉개주고 싶은데
어머니 더 놀라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참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니들 형수가 대신 해줬으니까 난 간단하게 말할게. 나도 더 이상 니들 형 안 할 거고 어머니도 너희들 어머니 안 시킬 거야. 그러니까 돈 아니면 가족이 죽는지 사는지 관심도 없던 니들은 평생 돈의 노예로 살지언정 더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알았어? 당장 꺼져. 워낙 큰 소란에 다른 병실 환자들과 보호자들, 간호사들까지 전부 남편과 시동생들을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그 시선에 창피함을 느꼈는지 그제야 두 시동생은 주춤거리며 도망을 갔죠. 그 꼴을 전부 본 후에야 저와 남편은 다시 병실로 돌아와 흐느끼는 시어머니를 안고 달래드렸어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도 단단히 잘못 키웠다. 남편도 저놈들도 싹수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을 때 진즉 내가 잘라냈어 했던 거야. 망나니 남편을 끝까지 참아줬으니 자식인 자기들을 설마 내가 외면 안 하겠지 싶어서 쟤들이 더 저러는 거 아니겠니? 내가 어리석었어. 그래도 명아가 어머마 너희가 내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정말 고맙구나. 아직 몸이 회복되려면 멀었던 시어머니는 우느라 가빠진 숨을 헐떡이다 겨우 진정을 찾고 다시 잠에 빠지셨습니다. 그 뒤 병원에선 약속대로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의 회복과 차후 재활까지 도왔어요. 남편과 전 여전히 교대를 할지언정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고 시어머니를 돌보고 지켰죠. 덕분인지 시어머니는 천천히 몸이 회복돼 가셨는데 뇌 쪽 손상이 크지 않아 언어 능력도 예상보다 원활히 되찾게 되었답니다. 그 와중에 두 시동생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몇 번이나 시어머니를 더 찾아왔는데 마지막에 시어머니는 덕분에 전보다 훨씬 또렷한 말투로 그들에게 절연을 선언하실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이번에 병원에서 받기로 한 보상금이요. 그거 제발 저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제 연예기획사 진짜 파산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어머니, 저도 사실 전에 몇 번이나 꽃뱀한테 당해서 가진 재산이 별로 없어요. 이 나이 그래도 번듯한 전셋집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사는 원룸 월세 진짜 지겹단 말이에요. 어머니 혼수상태에 빠져있을 때 여자 만나느라 잘 안 왔던 거 저 진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이 나쁜 자식들. 너희들은 죽다 살아난 어미한테 끝까지 돈 얘기뿐이구나. 내가 지금 죽는데도 니들에게 돌아갈 돈은 한 푼도 없다. 내가 모든 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더 이상 너희 둘에게 돌아갈 유산은 없게 할 거야. 내가 죽다 살아나 보니 알겠더구나. 내 인생을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걸 말이다. 나도 이젠 더 후회하기 전에 나만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야겠어. 날 부모로 생각지도 않는 자식들은 나도 더 이상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정말로 터는 날 찾아오지 말거라. 자식도 아닌 너희들에게 내가 줄 거라곤 앞으로는 욕설과 비난 그리고 경찰에 요청할 접근금지 신청일 테니까. 시어머니가 경찰 이야기까지 들먹이자 시동생들은 충격받은 표정을 짓더군요.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와 남편은 그제야 두 시동생을 쫓아냈죠. 어머니 말씀 들었지? 이제 너희들은 나랑 내 남편, 내 시어머니 가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더는 찾아오지 마. 어머니 말씀대로 그 다음은 신고일 테니까. 그날 두 시동생은 정말로 시어머니에게서 더 이상 돈을 받아내지 못할 거라고 판단하고 포기한 것 같더군요. 그날 이후 두 인간은 시어머니가 퇴원을 하기 전에도 후에도 더 이상 찾아오긴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단 한 번도 시어머니의 몸은 많이 나아졌는지에 대한 안부 연락조차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시동생들에게 전혀 서운해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미 마음에서 끊어낸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거나 서운해하느라 더는 내 시간 낭비하지 않을 거다.
난 날 위해주는 친정한 자식인 우리 장남이랑 어멈 너 그리고 우리 손주들만 평생 위하고 살 거야.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지금 시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물론 몸의 모든 기능이 완벽히 재활되기까진 꽤 오랜 재활 기간을 거쳐야 했지만 시어머니의 끝없는 노력이 그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시어머니에게 의료사고를 냈던 병원 의사와 병원장은 약속대로 끝까지 태어난 시어머니의 통원 재활 치료와 추후 진료, 그리고 막대한 보상금 지급까지 모든 걸 책임졌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참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양심적인 의사들이더라고요. 어머마, 출근하자. 아우, 어머니, 저 너무 졸려요. 월급 5만 원만 인상해 주시면 저 벌떡 일어날 것 같은데. 뭐? 아유, 직원이 사장 상대로 무서운 줄 모르고 겁박을 다 하는구나. 그래, 기분이다. 우리 며느리 월급 5만 원 인상. 아싸! 며느리 당장 기상하고 5분 안에 출근 준비 끝내겠습니다.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엄마가 어제 샌드위치 싸서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이따가 먹고 학교 가. 아빠도 출근 늦으시지 않게 깨워주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때 받은 보상금으로 운영하던 백반집을 확장 이전하셨습니다. 작긴 해도 단골이 많았던 맛집이라 이전한 식당은 대기는 별로 없어도 식사 시간 땐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 혼수 상태에 빠졌던 시어머니가 걱정이 된 전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시어머니 식당에서 일하고 있죠. 시어머니와 새벽 출근부터 오후 퇴근까지 함께하며 서로 장난도 주고받는 지금 직장이 저는 너무도 마음에 든답니다. 게다가 늠름한 우리 집 삼부자도 건강하고 씩씩하니 너무 행복해 바랄 게 없는 요즘이랍니다. 오빠 내외의 집에 살고 계신 저희 부모님도 그런 저와 남편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곤 하시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2년 끊긴 두 시동생과는 여전히 연락을 하고 있지 않으세요. 첫째 시동생은 여태까지도 정말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막내 시동생은 2년 전 어떻게 알고 새로 이전한 우리 식당을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오자마자 대뜸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회사 결국 망했는데요. 그때 소속돼 있던 연기 지망생들이랑 그 부모들한테 사기로 저 고소당했어요. 제가 사실 그 지망생들이랑 부모들한테 초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좀 많이 뜯어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망해가는 기획사 연기 지망생들을 누가 써주겠어요. 그래서 걔네 캐스팅 시키는데 그 돈 안 쓰고 솔직히 그 돈으로 여행도 가고 차도 사고 사치 좀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걔네 데뷔도 못 시키고 제 기획사가 망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돈이 어딨어요. 이미 다 쓰고 저한테도 회사 망해서 빚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절 단체로 고소한 거예요. 작은 형한테 도와달라고 전화했더니 형도 술집 여자한테 당해서 가진 원룸 보증금 빼곤 전 재산을 다 털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그 사람들한테 돈 못 돌려주면 진짜 교도소 가요. 제발 저 좀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안 돼요? 식당도 이렇게 커졌잖아요. 형수님, 제발 형수님이라도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심하기 정말 짝이 없더라고요. 회사가 그냥 망한 것도 아니고 그 와중에도 자기 이속 챙기려다 고소까지 당했다니 먼저 세상을 떠난 시부의 판박이가 따로 없었습니다. 예전엔 첫째 시동생이 시부 판박이인 줄 알았더니 말입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시동생을 내쫓았는데 시어머니께선 제게 쫓김당하는 시동생을 보며 이렇게 소리치시더군요. 진짜 끝까지 대단하네. 내가 예전 그래도 가족이었던 사람으로 충고하는데 돈 쉽게 보고 사는 인간치고 제대로 사는 인간들 하나도 못 봤어. 너 키우느라 두 손에 지문이 다 닳도록 고생하신 네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똑바로 좀 살아라. 여기 또 찾아오면 그땐 진짜 경찰에 신고한다. 나가. 형수님, 제발요. 어머니, 저 끝까지 모른 척 하실 거예요? 그래, 그럴 거다.
어차피 내가 도와준다고 해도 넌 똑같이 또 그럴 거야. 네 애비란 인간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지 난 또 안 하련다. 난 더 이상 네 엄마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널 낳아줬던 사람으로서 내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의리가 이 충고다. 지은 죄가 있으면 죄값 치르고 외톨이가 된 외로움 느끼면서 제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지금 너한테 주는 건 마지막 충고지만 다음에 또 찾아오면 그때 내가 너한테 줄 건 얼음물 세례뿐이니까 알아서 해라. 시어머니의 냉정한 말에 막내 시동생은 울상을 짓곤 터덜터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뒤 결국 막내 시동생은 교도소에 가게 됐고 지금도 여전히 교도소에 복역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부모의 감사함을 모르는 두 시동생은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죠. 지금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와 손주들과 즐거운 매일을 보내고 있지만 연 끊은 시동생들 생각에 가끔 쓸쓸한 표정을 짓곤 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 저는 시어머니를 조용히 뒤에서 안아드리곤 해요. 저는 앞으로 자식들에게 받은 시어머니의 상처를 친자식은 아니지만 며느리로서 남편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해 보듬어드리며 살 생각이에요. 가끔 이곳에 올라오는 제 사연과 비슷한 사연을 듣거나 입을 다물 수 없는 세상의 뉴스들을 보면 부모의 존재에게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시 여기는 착각꾼들이 종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통해 그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 커다란 사랑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끝이 없을 것 같던 그 사랑과 희생에도 반드시 그 끝이 올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런 불효자들뿐만 아니라 사연투브 애청자분들께서도 그런 크신 부모님의 마음을 뒤늦게 떠올리며 후회할 일 없도록 모두들 곁에 계신 부모님께 한 번이라도 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실 수 있는 매일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초여름이 오기 전 마지막 봄의 따뜻함을 만끽하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